2022년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5년을 책임질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2위였던 이재명 후보와 1%도 안 되는 득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온도차가 큰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잘 이어나갈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중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떤 공약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정부의 중요 과제는 크게 10가지가 있고 각 과제에 세부 공약이 쭉 있어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 보상, 일자리 창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정부 사이트 통합과 대통령실 이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규모 혁신, 정부가 보장하는 임신, 출산, 양육, 공정한 사회 만들기, 외교와 안보 정책 변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정책, 공정한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전 정부의 청사진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우선 코로나 피해 보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이번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IMF 시절만큼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턴 코로나 피해 보상 기준이 달라져요. 코로나 규제 수준과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방식이 바뀝니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을 위해서 대출금 만기를 충분하게 늘려주고 세금이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요. 특히 빚이 적다면 원금 감면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다달이 고정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인 만큼 취임하자마자 바로 실행한다고 해요. 이 정책은 코로나가 사라져도 2년 동안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에요. 그만큼 경제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의식주예요. 이걸 다 갖추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층에서 좌절과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성장을 하면서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창 성장하는 기업은 그만큼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용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거예요.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 정책을 손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룰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바꾸게 돼요. 1년 단위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게 되는 거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몇몇 분들이 폐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폐지는 아니에요. 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를 주는 방향을 고려 중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공약에 대해선 야당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주택 공급 정책이에요. 주택을 유형별로 늘려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든다는 게 목표예요.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할 건데 200만 가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50만 가구는 정부에서 맡을 예정이에요. 정부가 맡는 공공물량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상태인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고 역세권 첫집 주택은 역세권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와 국공유지에 집을 지어서 시세의 50%에서 70% 사이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밖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돼요. 이러한 방향이 옳고 그른지 아직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많은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정부 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준다고 예고했어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부와 지자체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이트 한 곳에만 접속하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현되면 복지, 의료, 학습, 구직같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대응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내용을 취합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없어져요. 대통령실로 이름이 바뀌면서 청와대 건물과 부지를 개방한다고 해요. 그럼 대통령은 어디서 일하게 될까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차린다고 해요. 동시에 수석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없애고 청와대 정원의 30%나 줄인다고 하죠. 대신에 각종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져요. 당선인의 의견에 따르면 공무원끼리만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런 공약을 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정부는 정부의 디지털화에 이어서 과학과 IT 분야에서도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와 과학을 분리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어요. 이전 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비판에서 나온 건데 이를 막기 위해서
장기 연구사업 제도가 도입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아예 제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연구를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만든다고 해요. 돈을 줬으니 감놔라 대추놔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밖에 모험적인 연구나 실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쓴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담한 도전 속에서 위대한 발견이 나오는 만큼 무조건 성공하라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약대로만 된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바빴던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선도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있어요. 저출산 문제는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죠. 이번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차별점은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나라에서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해요. 성별, 나이,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가정의 지원이 이루어져요. 임신, 출산 전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확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 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 같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이번 공약이 제대로 이뤄져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법과 행정교육 개혁안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여가부 폐지,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세부 공약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가부 폐지는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공약 내용만 요약해보면 그동안 가족보다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불공정 정책이 많았다고 판단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고민하는 별도 부처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지역 할당 관행도 자리 나눠 먹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현 정부와 야당 사이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공약인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무고죄를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고 했어요. 최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수법이 잔인해지고 있잖아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고죄의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까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죠? 이 역시도 강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으로 더욱 이슈가 됐던 촉법소년 제도가 변경됩니다. 현재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공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할 정도로 지독하다는 걸 문제 삼은 거죠. 일각에선 12살도 부족하다고 봐요. 아예 미취학 아동까지만 촉법소년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하죠. 그 밖에 주치감경 처벌 현실화와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같이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먹었던 내용들이 개선돼요. 대부분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라 야당과 잘 조율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새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어떨까요? 크게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우선 외교, 한미동맹 강화가 있어요.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모두 비핵화에 힘써왔는데요. 유연한 대응보다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북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미사일 전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드와 킬체인 시스템 배치로 미사일 방어와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물론 대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요. 비핵화가 전제로 깔리기는 하지만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 같은 협력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북한의 행보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 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군의 구조도 확 바뀔 예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이미 징집률이 높은 상황이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웬만하면 복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군 시스템을 지탱하기엔 병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인 로봇과 인공지능을 투입하고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이나 PMC 같은 민간 군사기업에 아웃소싱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 배치된 병력을 절반 정도 줄인다고 해요. 앞으로는 전국의 군부대에서 병사분들이 풀 깎고 눈 치우고 이런 잡일하는 모습을 더 안 봐도 되겠네요. 훈련만 봐도 정말 힘든데 잡일까지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밖에 군 복무 중인 분들의 복지도 더 좋아져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라가 책임지는 군생활 안전보장보험도 추가돼요. 혹시나 군 복무 중에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 적당한 보상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고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법으로 못 박는다고 해요. 당선인은 환경 정책에 대해선 이전 정부와 같은 길을 가면서도 일부분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더 투자하는 부분이 차이점이죠. 이전엔 탈원전 정책으로 혈세 낭비와 전력망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공약이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인 점을 적극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안을 내놓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율이 최대 8%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보면 원자력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에서 40% 사이로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먼 미래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전력량을 감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재 육성 분야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개편이 있는데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요. 배울 기회를 놓친 분들의 직무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선행학습 인정제를 도입하고 다문화 학생,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역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일부를 알아봤어요. 생략된 공약들이 많으니까 공약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선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발간한 정책 공약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번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변화로 우리나라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